가야에 대한 뭐 역사 재조명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가야 부분이 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가야에 대해서도 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건 다 얘기했어요. 가야 부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러이러한 내용들, 그 가야는 특히 이게 중요해요. 가야 자체가 중요하죠. 사실 가야 자체가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가야의 문물이 그렇게 많이 지금 발굴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막 가야가 뭐 너무나 뭐 이런 나라다 지금 정의 내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뭐 많은 자료도 없고. 그런데 가야는 삼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렇게 그 삼국이 얽히고 설키게 된 데에는 가야의 어떤 정치적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야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두셔야 돼요. 백제하고 굉장히 친선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래서 막 굉장히 발전도 하고 싶고 정말 몸부림쳤던 나라죠. 발버둥 쳤지만 어때요? 결국은 굉장히 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점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에 금강가야, 대가야로 나눠져요. 그런데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오는 그 단계가 백제 신라가 너무 커져서 그런 것도 있어. 팽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백제하고는 친했단 말이에요. 잘 지내고. 왜냐면 그들과의 또 관계가 또 있어. 가야 하면 철이 꼭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잖아요. 백제는 가야의 철과 그 제조 기술을 굉장히 사랑했던 나라예요. 그랬기 때문에 백제가 근초고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벌인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런 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요, 이것이 무기고 이것이 돈이에요. 병이세 기억하시죠? 철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돈으로 팔리면서 뭐 일본에서도 이렇게 가서 유물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야 같은 관계는 금강가에서 대가야가 자연스럽게 가기보다는 어떤 인위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그 관계에서 그동안 밑에 쪽에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볼 적에 밑에 쪽에서 고구려 그 백제와 신라 관계에서 막 발버둥 치다가 고구려라는 정말 불세출의 그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금강가야가 자연스럽게 멸망하고 대가야로 다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고구려군이 도대체 어떤 때에 나오게 되는지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강개토대왕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장수왕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물어봐요. 각 나라별로 가장 대표적인 왕들을 찝어보세요. 그분에 대해서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고구려는 누구예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왜냐하면 고구려는 가장 먼저 정비를 그 정치 제도나 여러 가지 문물 정비를 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중국과 가장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가장 먼저 나라로 세워졌지만 고구려가 문물은 가장 먼저 받아들여졌어. 그리고 신라는 고구려한테 그 문물을 중국 문물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관계를 볼 적에 고구려에 항상 조공을 바치고 신라의 뭐 이사금, 뭐 마리간 이런 분들은 다 고구려에서 왕을 정해줬어.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왕을 컨펌을 해줘야 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라로서는 그 내정 간섭이 싫지 않겠어요. 이분들도 발버둥 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너무 강한 분들이 위에 계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방법이 없어요. 이제 어떤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저번 시간에 가야가 고구려군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면서 고구려군이 가야를 또 진격을 하고 신라군한테 그 가야 진역을 지키게 함으로써 금강가야가 점점점 세를 잃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관계를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돼요. 가야는 가야 자체의 문물이 굉장히 뛰어나요.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사실 더 뛰어나다고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정치 관계에서는 연맹 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할 수 없었던 거야. 너무 강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역은 좁은데
땅덩어리는 좁은데 그냥 같이 그냥 살래니까 이게 그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같은 경우는 뛰어난 문물에도 불구하고 백제한테 병합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당한 게 아니고 신라한테 결국은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보시면서 아 지금 가야가 이렇게 되는 관계에 있어. 그러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 장수왕 진짜 이분은 정말 능구렁이, 호랑이 같은 분이야. 아시아의 맹주, 아시아의 어른이셔. 너무 오래 사셨어, 사실. 그러니까 고구려로 볼 때는 이렇게 훌륭한 왕이 오래 사셔서 남진해서, 왜냐면 위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전연의 침입을, 사세기 때문에 다 침입을 받았어. 그러니까 위로도 이제 더 이상 돌파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데 너무 오래 사시고 정치를 너무 잘하셔. 외교술이 너무 대단해. 막 밀당을 하면서 그냥 견제를 할 땐 견제를 하고 또 내품으로 끌어들일 땐 굉장히 유화책도 잘 쓰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그 나머지 나라의 왕들은 진짜 그 장수왕의 눈으로 볼 적엔 다 애기들인 거예요. 아주 신출내기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세력이나 여기 여러 리더십이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번 시간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계로왕이 이러이러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해. 장수왕한테.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 장수왕 한번 보세요. 407페이지. 이러이러한 일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왕들이 고구려에 많지 않아요. 중요한 왕들,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천왕은 어떤 법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소수리망. 그 가장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분들이 무조건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아니야. 이미 그 전에 일들을 좀 하셔야 돼. 밑거름을 다 탄탄하게 두신 다음에 광개토대왕이 나오고 장수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의 정비가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광개토대왕이 막 정벌하러 다니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태조왕, 고국천왕, 소수리망까지 오면서 밑 기반을 다 쌓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광개토대왕이 나왔고 이분도 이제 막 워낙 정보를 많이 정복하러 다니시니까 너무 힘드셔서 빨리 돌아가셨나 봐. 아무튼 그리고 장수왕.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장수왕이 경당이란 것까지 설치하셨다는 거 내용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장수왕이 한 업적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장수왕이 한 업적을 보면요. 막 남진도 했어. 밑으로도 내려오셨어. 아버지 광개토대왕릉 비도 마련하셨어. 중원고구려 밑으로 내려온 것도 다 기념하는 비석도 만드셨어. 그 다음에 남북조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 유지했어. 그 다음에 사립교육기관인 경당까지 설치했어. 그러면은 지방의 사립교육이면 국립교육기관인 중앙에 어떤 기관이 있었겠네. 다시 백해서 보세요. 어디에 있었는지. 소수리망 때. 그쵸? 그래서 태학이란 것이 최고 국립기관이 교육기관이죠. 마련됐어. 여기서는 뭘 가르쳤냐. 귀족 이상의 자제만 입학이 가능해요. 태학에서는. 그래서 소수리망 때 보면 태학은 최고 국립기관 교육기관이고 그 다음에 귀족 이상의 자제들이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경서와 그 다음에 역사서를 배웠어요. 그러면 지방의 사립교육기관인 경당에서는 설치는 장수왕이 하셨잖아요. 요게 또 바뀌게 나올 수도 있죠. 문제에서는. 경당에선 누가 입학 가능해요? 평민 자제 이상이야. 이분들은 뭐예요? 경전과 무예를 가르치는 거. 예전에는요. 높은 분들이요. 다 장군하셨어요. 무과가 생긴 게 조선 초예요. 정도전이 무과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공부하신 분들이 나라에 누가 침략을 하거나 누굴 무찌르러 갈 적에는 다 공부하셨던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전과 무예도 같이 배우는 거죠. 장수왕은 정말 오래 사시니까 별거 다 하신 거예요. 이분의 업적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이분이 장수왕이라 이렇게 문제는 안 나도요. 이분이 하셨던 일과 다른 왕들의 일들을 업적들을 막 해놓고 이 시기가 몇 세기예요? 장수한테 5세기야. 이 세기에 일어난 정치적 정치적 변경, 정치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차라리 장수왕에 대한 설명으로, 장수왕의 한 업적으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면 굉장히 맞추기가 쉬워요. 그런데 막 굉장히 막 몇 세기, 굉장히 그 세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거 많이 나와요. 4세기, 5, 6, 7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6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때 엄청 났거든. 그리고 7세기도 많이 나죠.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들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기별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제가 그래서 왕들도요 다 그 제위 기간을 넣어 드렸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몇 세기 아셔야 돼요. 그쵸? 경단까지 나왔어. 그러면 문자왕이 됐어요. 문자왕은 왜 나오냐면 부여 정복하고 고구려 최대 영토를 구축을 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강 전 지역 장악했어요. 지금 이 부분들 보면 만만치 않아 진짜. 왜냐면 꽃을 피우는 거야. 문자왕 때 벌써 여기 다 점령하고 장수왕이 밑으로 내려오셔서 계로왕 무찔러서 계로왕은 또 전사하시고 그 다음에 한성을 차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보면 최대 영토까지 구축을 했어. 그리고 제가 아마 호명 그릇 설명했을 거예요. 호명 그릇 기억하셔야 돼요. 호명 그릇에 쓰여진 그 글씨와 도돌새김으로 쓰여진 글씨와 글자체와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릉 비에 새겨진 글자체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맥락으로 자꾸 연결을 지으시면서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551년에 신라 백제 연합군이 침입을 해서 어떻게 한강유역 상실하게 되죠. 그게 551년까지 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광개토 대왕 문자왕이 519년까지 계셨잖아요. 551년에 신라 백제 연합군이 침입해서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있었구나. 그래서 그 아차산성 있잖아요. 잠실 쪽에 있는 이렇게 아차산성에서 보면 그 밑이 다 보이거든요. 아차산성, 무슨 용마루 뭐 이런 데 보면 고구려 군대들이 머물렀던 자국들이 남아있어. 뭐냐면 온돌, 그 다음에 무슨 집자리, 여러 무슨 그릇들. 그것들은 고구려 군들이 거기 와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밑에를 보면서. 그쵸? 그러니까 이미 백제는 어디로 밀려났어. 밑으로 밀려났어. 어디로? 웅진으로, 공주로. 그쵸?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보시면 되고, 광개토 대왕 비능에는요, 능비에는 사실 거기에 보면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신라의 외구 격퇴한 일들, 그 다음에 무슨 탄생설화, 그쵸? 그리고 뭐 고구려 건국설화, 광개토 대왕이 일하신 거, 업적 정복 활동, 그 다음에 그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 능을 지키는 수묘인들에 대한 뭐 설명들,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것도 용산 전쟁 기념관 가면 그대로 똑같이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사실 그런 게 나와요. 임나가라성에 무슨 그 광개토 대왕이 뭐 군대를 계속 쫓다가 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러서 뭐 이렇게 했다 내용이 나와. 근데 그것을 일본이 보고 그때 일본이 가야 지역, 지금의 가야 지역, 그 김해 쪽 이런 지역을 가야 밑에 쪽을 남부지방을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설을 퍼뜨린 거야. 그게 임나 일본분설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가야에 대한 조명이 필요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그자들이 지금 외치는 것이 예전에 가야 지역은 일본에서 그 외관을 설치해 갖고 지배했던 곳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 교재에는 그걸 넣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설명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넣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어. 이것들이 다 가야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그 광개토 대왕릉 비석에 요런 내용들 뭐 증발성 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으니 뭐 요런 거를 왜곡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일본 서기에서도 요런 얘기를 비춰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죠. 가야 지역을 지배했다.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 쪽에서 보기에는 이건 뭐 그냥 저기로 참고로 보세요. 우리나라 쪽에서 보기에는 그때 외에서 상관 있죠. 상업지역으로
가야 쪽에 설치를 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릉 비석에 새겨진 해석 문구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 전에는 임나 임본부설에 대한 그 문제들이 나온 적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고, 광개토 대왕릉 비석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뭐 해석이 이렇게 왜곡되고 있구나, 이런 것 정도는 알으시면 좋죠. 그쵸? 그래서 지금 장수왕이 만든 광개토 대왕 비가 있어. 능 비가 있고 중원 고구려 비가 있었어. 중원 고구려 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그쪽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고구려군이. 그러니까 그러면 내려갔다는 건, 그러면 있던 사람이 밀려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누구야? 백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지금 문자왕 때 굉장히 영토가 넓었어. 사실요, 고구려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요, 지금 문자왕으로서 끝나요, 사실. 그 후에 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보장왕, 뭐 영유왕 나오고, 보장왕 나오고, 연개소문에서 끝나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고구려 너무 먼 얘기라 너무 외우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왔고, 사실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왕들은, 왜냐면 그 뭐 기원전에 아무리 나라가 건국을 했어도요, 실질적으로 나라가 된 거는 뭐 2세기 초부터 조금씩 발전 기틀을 쌓아가면서 3세기, 4세기가 돼서야 하거든요. 그러면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 와. 그리고 뭐 6세기 때 하고, 그 다음에 뭐 진흥학 나와서 일하고, 그 다음에 7세기 때 막 통일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몇 세기 안 돼요, 일을 하신 왕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일을 한 왕들 위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고구려도 이거 못해요. 지금 2페이지 있는 거 요거 정도는 외워두면 중요한 왕들. 그리고 더 알고 싶으면 계보 제가 책에 넣어드렸죠. 계보 보시면서 이 왕들은 이렇게 됐어. 제가 왜냐면 껌껌이 다 설명을 드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그렇지만요, 사실은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막 강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인트 잡아드리면서 여러분이 잘 알게 만드는 게 저의 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설화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을 짓고 관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하는 게 지금 여러분의 시험에는 굉장히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셔서 문자왕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백제가 와. 백제는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백제를 떠올려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백제는요, 제 이미지 속의 백제는 굉장히 기름져. 한성에서 막 한강, 황해, 서해를 통해서 막 중국과 무역하죠. 밑으로 내려오죠. 서해, 남해, 그 다음에 외까지 다. 그 다음에 가야하고 친했어. 그러니까 막 아쉬울 게 없는 거야. 아쉬울 게 없고 굉장히 어때요? 다만 위로는 올라가기가 좀 껄끄러워. 왜냐하면 계시잖아요. 굉장히 센 분들이, 고구려 분들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좀 시도는 해봐요. 근초고왕 때 막 공격도 하고, 왜냐면 그쪽에서 먼저 쳐들어왔으니까 하는데, 대부분의 백제는요, 위로 올라갈 야욕보다는 대외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정복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동아시아 입지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막 무조건 가서 누구를 막 침략하고 이러기보다는 침략도 가야도 침략을 했죠. 그래서 가야하고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뭐 상하관계 이렇게 유지했지만 동아시아 관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대외 교류를 통해서 많이 시간을 할애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막 여러 가지 중국도 굉장히 복잡할 때였어요. 여러 가지 왕조가 막 난립을 하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수군을 증강시켜서 해외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대륙을 막 정복하고 있을 동안에 백제는 물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류를 했고, 그 다음에 외까지. 그래서 친한 나라가 있어요. 백제, 가야, 외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무랑 때
이거 매번 문제 나오는 거예요. 내무락. 왜 자꾸 내무락 얘기를 하냐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매 시험마다 나올까 하지만 내무랑 때 어떻게 돼요? 이분이 힘이 없으니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한테 원군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노객을 자처하면서 제가 늙은 객이니까 제발 우리나라에 와서 이 쳐들어온 실제적으로 왜구가 쳐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실은 백제 가야가 뒤에 배우가 있었어. 그래서 백제도 쳐들어갔다가 고구려군한테 격퇴당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무랑도 사실은 굉장히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힘이 안 돼서 신라는 문무를 받아들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고구려를 통해서 문무를 백제하고 사이 굉장히 나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제하고도 필요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했어. 그런데 대부분은 고구려한테 문무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제는 아주 세련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야. 사람들도 세련됐어. 여기 문물이 신라로도 많이 갔어. 가야 외에 다 전해졌단 말이야. 그런데 신라는 참 누구한테 받기 전에는 어려워. 그 구석에서 귀투머리에서 굉장히 운신의 폭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라는 가야와 물론 결국은 가야를 무너뜨린 게 금강가야, 대가야를 무너뜨린 게 신라예요. 그 전에는 가야는 거의 백제하고 친선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문물이 좋아. 그쵸? 문물 교류가 많았어. 신라는 참 발버둥 많이 쳤어. 그쵸? 그래서 대외 교류를 통한 동아시아 입지를 구축한 나라 하면 어디예요? 백제다. 그리고 백제는요, 중국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쵸? 중국을 정복하기보다는 고구려 같은 건 정복을 많이 했잖아. 백제 같은 경우는 정복보다는 교류를 많이 했어. 여러 가지 나온 유물들 보면 굉장히 많은 교류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발전 총 31대 왕까지 계세요. 그리고 성립은 북방 유인민과 한강 유역 토착민의 결합이 있었죠. 요거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수한 철기 문화를 부유한 유이민 집단이 지배했어. 우수한 철기 문화를 보유한 유이민 집단이 누구야? 있죠. 그분의 아들들. 친아들은 아니지만 친아들이라고도 얘기 나온 사람도 있고 아닌 경우에 책도 있는데 원래는 주몽의 친아들은 아니었다. 이게 정설이긴 해요. 그 온조 비류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온조 비류 같은 경우는 미추홀에 그 도읍을 정했다가 결국은 거기 그 짠내 짠 음식 짠 물에 진짜 안 돼서 온조 쪽으로 다 백성들이 합치게 돼요. 그래서 한산 밑으로 다 모여서 위례성, 지금 하남에서 지금 보면 풍납도성, 잠실에 몽촌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분들이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갖고 내려왔어. 그리고 이분들은 그 돈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귀족으로 살고 높은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이라 어떻게 문물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토착 세력을 흡수를 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고구려하고 백제는 이주한 유이민 집단이 토착 세력을 아우른 거예요. 신라는 토착 세력이 굉장히 강했어. 그러니까 토착 세력이 박석김 돌아가면서 왕도 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정말 강력한 김씨 세력이 지배를 하게 되지만 그 전에는 신라의 토착 세력인 촌주, 촌장 이런 분들이 왕도 돌아가면서 선출시키는 거야.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제하고 고구려, 신라는 캐릭터가 좀 달라. 나라의 이미지가.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아무래도 문물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셔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고이왕이와 고이왕은 보통 많이 그 취급을 안 하시는데요. 실은 고이왕 문제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백제의 기틀을 잡으신 분이 고이왕이거든. 그래서 한번 보세요. 3대고 3대야. 근데 234년에서 286년까지 제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3세기 때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의 기틀 마련하고 고대 왕국의 기반 구축하셨죠. 요거 꼭 체크. 그 다음에 항군형과 항쟁, 관리의 복색 재정까지 하셨어요. 한강유역 장악하셨죠. 그리고 말갈족을 북으로 몰아내셨어요. 관등제 마련하신 분이 고이왕이에요. 그래서 기틀 나오면 백제하면 고이왕이 나와야 돼.
이 고위왕이 없었으면요, 근초고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위왕 때부터 기틀을 잡아 나가기 시작해야 어떻게 뭐 문물이 크고 정복 활동이 일어나고 뭐 힘이 생기는 거지. 만약에 고위왕의 앞 선왕들이 일을 안 하셨으면요, 근초고왕도 또 그거 하시고 계셨어야 돼요, 사실. 그쵸? 율령 반포 중앙에 좌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좌평 16관등제가 고위왕 20에서 27년에서 28년에 완비됐어요. 이거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삼국사기 때 고위왕이 이게 큰 업적이에요. 관등제, 육좌평 하면 고위왕이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27년에서 28년까지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고위왕이 제위하셨던 그 기간.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백제하면은 근초고왕이 떠오르긴 해야 되지만요, 기틀을 마련하셨다면 고위왕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3세기 때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백제 대외교류를 어떻게 했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새 또 그 유적지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니까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유적지로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백제에서 어떻게 대외교류를 했나 제사 지역이 있어요. 그게 부안 중막동이에요. 전북. 한번 포탈을 쳐보시면요, 중막동 해양제사 유적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화유산 등재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해양제사 유적. 여기 보면 제사 지낸 거야. 왜냐면 왜 제사를 지내? 제사 지내죠. 왜냐면 여기 지역이 바닷길이에요. 바다 떠나기 전에 지금 뭐 풍어우굿 이런 것들 다 바다 나갈 적에 안녕을 기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안 중막동 유적에서도 황해를 떠나는 그 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무슨 토기류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뭐 토제, 뭐 여러 가지 인형 같은 거, 뭐 토제라고 했고 뭐 이런 것들, 토우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걸 또 이제 나갈 적에 깨트리는 거야. 그래서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을 이용해서 뭘 했어? 백제는 대외 교류를 했던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강을 놓치면 굉장히 사는데 힘들어져. 빡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진짜 피눈물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책들을 또 쓰기 시작해요. 왜냐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왜냐면 위기가 너무 세. 고구려군이야. 옆에 또 신라도 계속 그래. 그래서 그냥 백제에서도 굉장히 힘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운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쑥 내려가 버려요. 그렇죠? 근초광이 이제 나와요. 근초광 같은 경우는 4세기 중반이요. 백제의 중흥기고 마한 정복했어. 그래서 마한 정복하면서 남해안 일대를 다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쪽, 그러니까 남해안인데 특히 영산강 일대 적어두시면 좋죠. 그래서 어때요? 370, 영산강 일대는 마한, 낙동강 일대는 어때요? 가야 칠국 같은 경우도 정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가야하고 관계를 맺죠. 교류를 맺는데 그때는 낙동강이죠. 그래서 가야 칠국은 낙동강이고 그 다음에 마한 지역을 다 점령했을 때는 영산강까지. 적어두시면 좋아요. 바다를 통해서 중국의 문물을 흡수했어요. 371년 평양성 공격으로 고국 원앙이 전사하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럼 고국 원앙을 무조건 그 근초고왕이 쳤느냐? 아니에요. 고국 원앙이 2차에 걸쳐서 쳐들어와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2차에 걸쳐서 공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점령하게 됐어요. 백제 쪽에서. 고국 원앙은요, 진짜 백제를 점령하려다가 본인이 당신이 전사 당하시면서 완전 국운이 밑으로 내려가요. 고국 원앙 내려갔다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한 게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 때 완전 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로 볼 적에는 근초고왕이라는 불세출의 왕이 있었지만 그때 너무 힘이 세갖고 어떻게 할 수 없었어. 그런데 이를 갈고 있었던 거죠. 내가 힘 세갖고 우리 고국 원앙이 전사하셨는데 꼭 복수하고 말리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근초고왕이 굉장히 힘이 셌어요. 외교수를 보세요. 뛰어난 외교수를 바탕으로 중국의 요소, 산동, 일본의 규슈 지방까지 진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위진 남북조 시대야.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했을 때예요. 중국 쪽이. 이 틈을 타서 수군을 증강시켰어. 수군 아시죠? 군대인데 그 물에서 하는 해군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수군을 증강시켜서 이분들은 뭐야? 백제는 더 이상은 위는 좀 힘들어. 영토 확장보다는 뭘 하는 거야? 실리를 추구한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 수군을 통해서 해외에 치중한 거야. 해외 진출하신 분들이래, 이분들은. 그렇죠? 뭐 정복을 통해서 해외 진출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교류, 상업, 무역, 뭐 여러 가지들. 그렇죠? 그래서 요소 꼭 근초고왕 얘기 나오면요. 요소, 산동, 규슈 얘기 자꾸 나와요. 이 얘기는 이때 교류의 흔적도 많이 보고 굉장히 문화가 활발했다는 걸 말해줘요. 특히 근초고왕 하면요. 외왕한테 하사한 칠지도란 얘기가 나와요. 칠지도 이제 설명 나오겠지만 굉장히 이거 자원에서도 많이 나와요. 보면 대표적인 백제의 하사품, 위례품이라고도 하거든요. 위례품이라고도 하고 하사품이라고 하는데 이건 윗분, 특히 왕이 신하들한테 주는 거야. 일본에서는 이 칠지도가 근초고왕이 일본한테 조공 바친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칠지도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그의 아들인 근초고왕의 아들인 훗날 근구수왕이 될 분한테 시켜서 칠지도를 만들었는데 너무 소리가 청명한 거야. 사실 위례품이에요. 근초고왕이 선사한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왜 근초고왕 때는 힘도 세고 그때 왜 외왕이잖아. 일본도 아니야. 외왕이었을 때 힘도 약하고 굉장히 그 혼란했었던 그때 왜 이런 걸 줘. 그거 조공 아니야. 근데 조공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이 근초고왕이 굉장히 정치적인 분인 거야. 우리 이런 철제 칠지도가 7가지 6개 2% 됐어요. 그때 끝까지 돼 있어서. 그래서 2% 돼 있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문화할 적에 그거 설명할 건데 굉장히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 제조 방법 과정을 봤는데 거푸집에 넣어서 그 틀을 뜬 다음에 해갖고 계속 단련을 시키는 거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술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칠지도를 하사했다는 것은 백제가 이만큼 문명이 발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과시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니들 나한테 붙어 이런 거예요. 막말로 하면. 우리 정치적으로 잘 지내자. 우리 이 정도까지 왔어. 기술이. 그럼 하물며 다른 건 어떻겠니? 하는 거예요. 근초고왕은 거의 20-30년 동안 그 작업을 하셨어요. 가야를 정벌하고 외와 친선을 맺고 하면서 이 작업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교류를 한 거야. 그리고 나오잖아요. 산동, 요소지방까지 다 진출할 수 있었던 거는 하루아침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중국 쪽하고도 양나라, 남조, 그쵸? 그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이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활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모두 전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굉장히 잘 구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막 20-30년간 계속 물량으로 아니면 어떤 신라도 조종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라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뛰어난 외교수를 바탕으로 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가야 칠국을 정벌하고 지배권 행사했어요. 중요해요. 그리고 4번에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부자 상속 확립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꼭 체크하죠. 이제 부자가 나왔어. 제가 그랬죠. 세습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왕들이 많이 권력이 강해진 거야. 그런데 세습제도 등급이 있어. 형제 세습이 있고 부자 상속이 있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부자 상속 확립이 됐다는 건 근초고왕 때 이미 어느 정도 체계가 오른 거야. 중앙 권력이 강화됐다는 뜻인 거예요. 역사서 편찬. 요것도 하나의 증조라고 했죠. 그 나라 때 이 왕이 흥했냐 안 흥했냐를 결정하는 그 잣대가 역사서 편찬인 거예요. 또 신라도 역사서 편찬하는 분 나와요. 그분 때 또 절정이었죠.
요거 꼭 머릿속에 넣으세요. 금초고왕이 한 일. 그러니까 이분은요,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축적된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반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 그 한강 아시죠? 한강에 뭐 이거는 에피소드인데 한강에 모래사장 있잖아요. 지금도 모래사장 많은데 그 한강 모래사장에서요, 근초고왕이 그 군대를 굉장히 많이 훈련을 많이 시키셨대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좋아 사실 그렇잖아요. 훈련하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 모래사장이 그걸로 많이 쓰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한강을 갖고 있으면 군사 훈련도 시킬 수 있어. 황해를 통해서 중국하고도 교류를 해. 굉장히 이점이 많아. 평야 지역 많죠. 평야 지역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경제력이 있다는 거야. 그쪽에서 여러 가지 생산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을 놓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백제로 볼. 그리고 이분들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 사실. 내가 한강에서 난다는 걸 상상해 볼 시간도 조차 하기 싫어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초고왕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침류왕으로 와. 침류왕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가 유명하냐면 불교 공인이에요. 4세기 후반. 그리고 불교 공인을 통한 사상적 뒷받침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백제 같은 경우는 중국 동진에서 전래되었어요. 적어두시면 좋죠. 그리고 동진 외하고 교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중국의 동진. 그러면 아니 그놈의 불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각 나라마다 불교 공인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전에 이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토착신앙이 굉장히 강할 때야. 지금도 토착신앙이죠. 우리나라의 종교를 말할 적에 우리나라를 단지 기독교 문화, 불교 문화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사실 그 미면에는 토착신앙이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더 심했어. 귀족들은 토착신앙을 굉장히 맹신했단 말이야. 그런데 왕이 하나의 국교, 나라의 종교를 세우려면 토착신앙을 세울 수는 없잖아. 귀족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불교를 들여와서 완전히 나라의 정식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귀족들은 싫어하죠. 왜냐하면 나는 이거 지금 이걸로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저 종교를 믿고 싶진 않아. 그런데 왕의 속셈이 또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정치 얘기가 나오고 할 적에는 왕과 신하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우리 잘하고 있던 거를 저쪽에서 뭘 들여온다는 거는 내 세력을 좀 약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견제가 심하단 말이에요. 왕은 어떻게 돼? 어떻게 해서든지 입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야. 견지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면 불교 공인을 통한 사상적 뒷받침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원 시작하기 전에 뭐가 들어와서 언제 소승불교, 대승불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불교를 아무튼 들여오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것이 침류왕 때예요. 비유왕 때 나제 동맹이 결성됐어요. 그래서 433년에서 554년까지 나제 동맹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나제 동맹하면 너무 나는 뭐야? 나는 신라죠. 쟤는 백제죠. 나제 동맹. 우리가 흔히 아는 제가 1차, 2차로는 나누진 않았어요. 제 책에는. 왜냐하면 대부분 생각하면 2차 동맹인데 굳이 2차 동맹으로까지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나제 동맹이라고 해놨어요. 나제 동맹 같은 경우는 비유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왕이에요? 비유왕과 눌지왕이 사이에 맺어진 저거 드려요. 비유왕, 그 다음에 눌지왕.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이분들은 동맹을 맺어? 이 동맹의 큰 핵심은요. 원군 파견이에요. 군사. 서로 무슨 일이 있을 적에 군사를 파견하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이 뭐냐 이거야. 그것은 고구려의 남진인 거야. 고구려가 무슨 액션을 취해. 계속 내려와. 이럴 적에는 서로 동맹 맺어서 어떻게 돼?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시키고 싶은 거죠. 그쵸? 막아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 관계 꼭 기억하세요. 3명의 친구가 가. 3명이 국가야 심지어. 한쪽이 너무 세. 저 할아버지 그분들의 눈으로 보자. 저 할아버지 왕이 너무 힘이 세. 아이고 죽겠네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우리 동맹 맺자. 나제 동맹 맺는 거야.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게 2차 동맹이나 마찬가지예요. 1차 동맹은 네모랑과 근초고항이 예전에 맺었던 게 있어. 그건 이제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제 동맹도 고구려가 힘이 너무 세져서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맺을 수밖에 없어. 군사적 동맹을 맺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나제 동맹까지 맺을 수밖에 없었냐면 4세기 때 기억하실 거예요. 전연의 침음으로 굉장히 고구려가 아주 힘들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구려는 벌써 위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와야지.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리고 그 당시에 낭랑하고 대방이라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야. 낭랑, 대방 기억하실 거예요. 이 지역이 완충 지역이야, 사실은. 고구려가 위에 있고. 그러니까 백제, 신라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4세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맞닿을 필요가 없었어. 여기에 낭랑, 대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멸망했잖아요. 고구려가 다 멸망시켰잖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접하게 된 거야, 국경이.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하고. 그럼 어떻게 돼? 붙어야죠. 그렇죠? 파이트 해야죠. 그러니까 낭랑과 대방군이 소멸된 후에 삼국이 국경이 접하게 되면서 이런 결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이래요. 저쪽에 있어. 저 강자가 저 위에 있는데 그래도 이 중간에 누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우리가 좀 덜 저긴 한데 완전히 없어지니까 그냥 대면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붙어 싸워야죠. 그러면서 북진 정책의 백제금 또 백제도 올라가. 백제 같은 경우는 언제 올라갔어요? 근초고항이 황해도 지역까지 일부 지역까지 점령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고국 원앙 전사시키면서.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막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예전에는 경계가 없어. 나라 간에. 그냥 내가 힘이 세서 점령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제 동맹이 433년에서 554년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런 다음에 문주왕이 와요. 문주왕은 475년에서 477년이에요. 그러면 문주왕? 이 사람 누구의 왕인데? 이분이요. 장수왕의 남진전책으로 475년 백제 수도가 고구려군에게 함락되고 계로왕이 전사하면서 그의 아들인 문주왕이 지금의 충남 공주인 웅진의 공산성으로 천도한 거예요. 그게 475년도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연도가 좀 있어요. 475년이 그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475년 때 5년에 계로왕이 전사하고 문주왕이 밑으로 내려갔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려가는 게 그렇게 쉬워요? 아니 도망을 치더라도 이거 문주왕 같은 경우는요. 신라군의 도움으로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도망가실 수 있었는데 사람이 아니 한 나라의 궁에 뭐 있던 왕과 그 신하들이 웅진으로 옮기기가 그렇게 쉬웠겠냐고. 진짜 맨 땅에 헤딩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끌고 가서 한다고 해서 공산성이 마련이 되고 뭐가 되겠냐고요. 그 이유는요. 이미 백제는 공주 쪽에 정치적 기반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었던 거야. 신라군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서 뭐 좀 더 아름다운 말이 없을까? 도망 말고. 아무튼 피해서 내려가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미 정치적 기반이 있었던 어느 정도 그쪽 귀족들하고 정치적 기반이 있었던 거,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공주 쪽에 쉽게 안착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천도했어요. 그래서 공산성 이제 얘기 나올 거예요. 공산성은요, 여러분들이 자원 때 굉장히 많이 아셔야 돼요. 왜? 국사할 적에는 공산성 설명 많이는 안 해요. 근데 자원 때 공산성이 이제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들어가거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있어. 지금 보면 공산성으로 가서 천도했어. 그런데 사실 백제한테 너무 뼈 아프죠. 정말 죽을 정도로 내상이 깊어진 거야. 왜? 한강유역을 상실했잖아. 한강유역 상실하면 사실 끝이에요. 사실 그때 아마 제가 그때는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고구려의 입장에선 쟤네 끝났어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백제 사람도 우리 끝났어 이랬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한강유역을 상실한다는 건 무역 활동을 제재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물길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황해 쪽에 아시잖아요.
당항성이 있어. 당성. 황해 지금으로 말하면 화성 쪽에 그쪽에서 많이 떠났어요. 황해 쪽으로. 그쪽을 물길을 통해서 많이 갔었는데 이제 물길이 막혀버렸어. 난 이제 웅진으로 가야 돼. 참 사실 처참한 거죠. 아무튼 간에 왕권이 약화돼서 이분도 뭐 살해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동성왕 때 신라의 혼인 동맹을 강화했어. 그래서 남진을 저지하긴 했어요. 동성왕 때 고구려와 그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혼인으로, 누구와의 혼인? 신라 소지왕과의 혼인으로. 이게 485년이에요. 485년에 어느 정도 성공은 해 보였으나 사실은 이때도 미약했어. 왜냐면 한 왕조가, 왕권이 그 성까지 다 털려갖고 밑으로 쫓겨나는 게 그 쇼크라고 하잖아요. 그 쇼크가 쉽게 아물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다가 이제 무령왕하고 성왕 때 이제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요. 무령왕은 이제 앞으로 무령왕릉이라고 나올 거예요. 무령왕릉 백제 전시하면요, 이 무령왕릉을 빼놓고 전시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자원할 적에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무령왕릉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근데 굉장히 이 왕릉이 유명한 이유가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능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총자가 만약에 이분이란 걸 몰랐으면 이 왕릉도 무형총이 됐을지도 몰라요. 무슨 총이 됐을지도. 굉장히 뭔가 있는 유품이 있고 좀 귀중한 그 능이긴 한 것 같은데 이름을 정확히 몰라. 그럴 경우에 총을 쓰잖아요. 근데 왕릉이라는 이름을 썼어. 이 무령 왕릉에는 왕과 왕비의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좀 굉장히 달라. 전축분이라고 해서 벽돌, 무늬가 있는 벽돌로 쌓았어.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냥 예전에는 뭐 돌무지 무덤, 무슨 돌무지 돌 덧넌 무덤 이런 거였는데 세상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았네. 그림 보실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해. 그런데 이 양식이 그리고 이제 그 관도 중국에서 일본의 금송이라고 해서 그 소나무 굉장히 품질이 좋은 소나무로 만든 짠 관을 또 썼어.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그 전축분인 무덤의 양식은 중국 남조의 양식을 가지고 이거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남조의 양식인데 우리 기출문제 풀 적에 이제 설명할 건데 남조의 영향을 받고 또 보면 목각 나무 무덤을 시체를 넣은 그 곽은 또 일본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문화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물도 4,600여 점이 나왔어요. 굉장히 이거는 정말 센세이셔널 일인 거죠. 왜냐면 이름도 알아. 어떤 왕인지도 알아. 그리고 이 무덤을 땅을 산 그 증도 나와. 그리고 또 매지석, 그 다음에 지석도 나와. 그리고 지석에서 이제 이 왕이 누군지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양식이 너무 많이 나. 그리고 유물도 너무 많이 나. 그렇게 따지면 무령왕 때 번성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6세기 중흥기예요. 그래서 무령왕 송산리 고분군에서 이제 계신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이분의 특색이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왕족을 파견하셨었죠. 요것도 꼭 넣으셔야 돼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방에 22담로를 설치를 했는데 이제 물론 내려와서 이때도 공주 쪽이었죠. 웅진 때 내려오셔서 22담로를 설치하고 지방에 했는데 거기에 그냥 관리들을 파견한 게 아니야. 왕족을 파견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어때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중국 남조, 특히 양나라와 굉장히 활발한 교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양직공도라는 거 여러분 파일에도 양직공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 파일 드렸잖아요. 그림 나온 것들. 파일에 보면 양직공도라고 해서 각 나라의 사신들이 양나라에 간 거야. 사신으로. 그런데 그런 그림들이 나온 게 굉장히 소중한 게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림은 아니지만 어때요? 그 각 나라의 복식을 볼 수 있어. 특히 외국 사신들의 모습이 볼 수 있는데 백제 같은 경우는 아주 좀 단아해. 그리고 관모를 딱 썼어. 굉장히 정갈하단 말이에요.
각 나라에 아 그때 저런 복식을 입었었구나 알 수 있어. 아 그때 저런 사신으로 가는 정도의 등급의 관등에 있는 그 사신은 저런 옷을 입었구나. 굉장히 중요한 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아 활발히 교류한 것도 알 수 있어. 그래서 백제관을요 어느 백제관을 가더라도요 양직공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아 백제 때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교류, 외와도 교류가 있었어. 굉장히 화려했어. 그러면 화려하려면 어때요? 왕권이 그만큼 강화됐었어.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과 밀접한 관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외국과 그러면 백제는 왜 외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냐? 굉장히 외를 잘 이용하신 왕 중에 하나가 근초고왕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외 진출이 굉장히 싫고요. 그 다음에 백제가 중흥하는데 외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정치적으로 많이 쓰고 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저 신라를 치고 싶은데 내가 직접 치면 정치적 갈등이 있잖아. 그러니까 외한테 시켜서 또 치게 만드는 거야. 이것이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 거죠. 내가 못하는 걸 누구 시킬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제 중흥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 외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가야를 또 적절히 활용한 거죠.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무령왕에서 굉장히 부흥해요. 그 전에 무왕도 있었는데 무왕 같은 경우는 자원할 적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성왕이 나와요. 성왕이 거의 끝자락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의자왕이 나오고 의자왕 때 끝난 거거든요. 보면 성왕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완전한 백제 중흥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지금 한성에서 어디로 가요? 웅진. 그 다음에 사비로 가요. 사비에 가면서 불교 문화가 꽃을 피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한성기, 웅진기, 그 다음에 사비기로 나오면서 이 시기에 각각의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성왕 같은 경우는 백제 중흥기야. 6세기 사비천도 했어요. 부여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바뀌어서 제가 얼핏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굳이 남부여라고 이 성왕이 볼 적에는 우리 지금 백제는 정통으로 고구려가 아닌 뭐예요? 부여의 그 정통성을 갖고 있어. 고구려하고는 상관없어. 아무리 백제가 고구려의 갈래를 하더라도 원래는 부여의 갈래다 이러면서 고구려한테 어떻게 돼? 도발하는 거예요. 진정한 백제 후손은 진정한 부여의 후손은 백제다 이거를 고구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쇼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의 정치적인 외침인 거야. 고구려, 우리 지금 백제, 고구려 니들이 우리 뺏어갖고 우리 밑으로 내려왔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여를 계승한 국가인 거야. 너네하고 달라.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비천도하고 뭐야? 사비천도한 거는 대외 진출이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사비 쪽을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옮겼고, 그 다음에 사비 쪽에 성왕 같은 경우는 사비 그 부여 쪽에 사실은 새 도읍지 이제 익산 쪽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서 거기는 이제 불교 지역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성왕이 그건 이제 문화 쪽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성왕이 한 정치적 행동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돼. 다시 한강을 뺏고 싶은 거야. 그러면 손을 잡아야 되잖아. 혼자 못해. 이 고구려 너무 진짜 그분들은 너무 그분 개마무사다 개마무사. 그러니까 이거 철갑 기병 그 기병이 너무 센 분들인 거야. 그러니까 막 그분들은 완전 대륙을 그냥 횡단하고 막 정복하셨던 분들이 이게 안 돼. 그러면 한쪽이 너무 원사이드 할 때는 누구를 해야 되는 거야.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 앞으로 보시죠. 나제 동맹을 통해 신라 진흥왕과 함께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해요. 이때는 고구려가 굉장히 내정이 어려울 때야. 혼란할 때야. 그 틈을 타서 진흥왕하고 일시적으로 회복해. 한강 상류는 신라 10군이 차지하고 한강 하류는 백제 6군이 점령해.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흥왕. 근데 이때 보면요. 나이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왕은요. 50이 넘은 굉장히 좀 이제 베테랑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이 진흥왕은요. 굉장히 혈기왕성한 20대였어. 그러니까 성왕이 볼 적에는 저 애송이 아직 어려 시골에 가 뭐 이런 느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흥왕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던 거야.
진흥왕이, 그러니까 성왕이 볼 적에는 내가 정치적 입지도 강하고 정치적 그 정치하는 시기도 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거예요. 진흥왕 따위가 도전할 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진흥왕은 혈기왕성하잖아. 그리고 진흥왕이 또 클 수 있었던 기반이 있어요. 앞으로 나올 거죠. 그러니까 성왕은 불시에 당해버려. 일시적으로 한강력을 회복하긴 해. 그리고 점령도 해. 그래서 중앙간서 22개와 수도 5부 지방제도 강화해서 어떻게 돼요? 5방까지 만들고 남조와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불교 진흥도 하고 노리사치계, 이거 꼭 체크해 주세요. 노리사치계가 일본에 어떻게 돼요? 일본에 불교도 전파해. 그런데 그래서 잘 왔어. 한강도 차지하고 내가 아이고 우리 선왕들한테 볼낯이 있구나. 내가 드디어 점령했다. 우리 원래 땅을 점령했다. 차지했다. 이러고 있는데 진흥왕이 완전히 고구려를 등에 업고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를 쳐서 성왕이 어떻게 돼요? 진흥왕의 나제동맹이 554년에 완전히 파괴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나제동맹이 553년에 나제동맹이 결렬됐다고 나오죠. 결렬은 사실 553년이 맞아요. 그런데 완전히 나제동맹이 끈짝이 난 건 554년이에요. 그 554년이 최종 파기된 게 이러한 일들이에요. 7번 보세요. 이거 꼭 체크하세요. 이게 문제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고구려와 신라의 밀약으로 관산성에서, 관산성은 충북 옥천이에요. 교통의 요지야. 그래서 그 관산성이 뚫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교통의 요지로서 관산성 전투예요. 그러니까 그 관산성 전투에서는 왜 대가야 그 다음에 백제군이 다 몰린 거야. 그러니까 백제는요 혼자 가지 않아. 항상 보면 가야 외를 끌고 가 항상. 참 이게 참 저기 아주 영리한 분들이죠. 그래서 신라의 밀약으로 뭐예요? 신라의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니고 여기 할아버지 꼭 적어두세요. 할자 적어놓으세요. 김무력 장군에 의해서 전사하고 이후 진흥왕이 한강 지역을 점령해요. 이게 뭐냐면 성왕은 일시적으로 한강을 점유를 했잖아요. 그리고 신라한테는 줄 거 주고 자기는 자기네 거 가졌어. 그런데 진흥왕이 뒤에서 몰래 고구려하고 밀약을 맺어서 성왕을 칠 줄 모른 거야. 그래서 성왕이 아들을 앞서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그 아들을 앞세워서 전투를 벌려요. 옥천까지 다 쳐들어가. 이런 괘씸함 하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 뭐야? 실은 성왕도 신라가 갑자기 차지하면서 성왕도 그 공격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딸을 진흥왕한테 시집 보내면서 시간을 벌어요. 벌은 다음에 이제 완전히 신라를 친단 말이에요. 치러 가서 다 이겼어. 성왕이 다 이겼는데 아들을 보내서 이겼는데 그때 아들이 아팠어요. 성왕이 아들을 격려차 밤에 몇 명 안 끌고 신하들 몇 명을 단촐하게 두고서 어떻게 해요? 옥천으로 가서 아들을 거의 다 이제 함락이 되기 시작한 거야. 신라는 이제 목전에 와 있어. 이제 쳐들어가서 다 끝낼 즈음에 괜히 성왕이 간 거야. 아들 응원해 주러 간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관산성에서 완전히 신라군에 의해서 당해. 잡혀.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비 출신 장수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목이 잘려는 죽임을 당한다면 굉장히 치욕이죠. 왜 일부러 노비 출신 장군한테 성왕을 제거하도록 했겠냐고. 그것도 다 성왕의 머리를 잘라서 신라에 와서 신라 그 관료들이 지나가는 그 돌 계단 밑에 넣어둔 거야. 굉장히 치욕이죠. 성왕이 그러니까 다 이겨놓은 전쟁을 어떻게 해요? 괜히 응원차 가셨다가. 원래는 그 전투 자체가 많이 말렸었어요. 신하들이 말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왕이 그냥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왕도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좌평 4명 죽고 그 다음에 3만 명의 군사도 다. 왜냐하면 왕이 제거당하니까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성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니 신라군은 성왕이 아들 응원하러 간 걸 어떻게 하셨대? 예전엔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간자라고 해서
각각의 궁에 각 나라에서 스파이들을 심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진흥왕은 그냥 신라에서 이러고 앉아 계셨어도 어떻게 해요? 간자들이 다 보냈어. 지금 성왕이 떠나서 지금 관산성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를 다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간자들을 통해서 진흥왕은 그러면 지금이야. 지금 치지 않으면 우리는 져. 이래서 어떻게 해요? 성왕이 오는 길목, 왜냐면 신하들도 몇 명 안 데리고 왔단 말이야. 밤에 몰래. 그러니까 그 길목을 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왕이 결론적으로는 정보에 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김유신의 아버지, 이분이 김유신의 아버지, 김유신은요 어느 출신이에요? 금강가야 출신이잖아요. 이분들 굉장히 잘 안단 말이야. 그 지역을. 귀족이었잖아요. 왕족이었단 말이야. 금강가야. 그러니까 이 대부터 김유력 장군에 의해서 전사할 때부터 그 김유신의 가문은 하나하나 크레딧을 쌓아 놓은 거야. 어디에? 신라 왕한테. 신라라는 나라한테 충성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김유신 같은 경우는 원래 신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고래까지 오른단 말이에요. 성골은 못 되지. 근데 진고래까지 여러 가지 혼인으로 해서 진골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굉장히 부각이 많이 돼요. 이 할아버지 때부터. 그쵸? 이래서 성왕이 전사함으로써 한강이 백제 그 신라군이 점령당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왕이 보면 백제가 멸망하는 그 징조는요 성왕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이없이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나중에 의자왕이 나와서 전의를 불태우면서 막 신라의 여러 성을 함락시키고 하더라도 이때 국운이 좀 많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성왕이 이렇게 왔어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아, 성왕이 끝에는 좋지 못하게 돌아가셨어요. 뭐 불의의 습격을 받으셨어요. 진흥왕이라는 어린 정치가 왕한테.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일은 하셨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백제의 수도의 변천과 관련 유적 나와요. 위례성, 웅진성, 사비성 나오죠. 제가 몇 프로까지 있는 것까지 적어드렸어요. 계로왕 때까지 73% 있었고 공주 때 9%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여 때 18%. 부여기가 더 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유적 나오죠. 풍납토성, 무령왕릉, 공산성 같은 건 방어성이었어요. 그리고 부소산성, 나성 이거 다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문화 자원할 적에 이거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기를 적어드릴게요. 위례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위례성은 BC 18년. 그쵸? 18년부터 475년까지예요. 그쵸? 공산성은 웅진 공주에서는 언제까지? 475년. 왜냐면 장수왕한테 쫓겨날 때가 475년이었잖아. 그래서 538년까지 웅진기예요. 그리고 사비기는 538년에서 660년까지예요. 사비에서 정말 문화적으로 꽃을 많이 피우셨죠. 불교 문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위례성은 한성이야. 하남 위례성이라고 처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가면서 넓혀서 풍납토성, 몽촌토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누구나 너무 아주 다 넣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유적들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위례성 하남, 그 다음에 웅진성은 금강유역이에요. 그리고 금강유역하고 맞닿은 게 공주 쪽, 웅진 쪽이에요. 그리고 사비성은 영산강 쪽. 그러니까 한성기 때 백제는요 신라하고 가야하고 외한테 중국 문물을 많이 전달을 많이 해줬었어요. 신라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신라는 참 규정짓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후진국이나 마찬가지야. 문물도 이쪽 사람들이 줘야 받아. 그런데 결국은 통일을 한 것은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인생 같지 않아요? 인생 같아 저는. 왜냐면 내가 지금 참 막말로 찌질이야. 그런데 또 인생 역전도 가능한 거야. 그렇죠? 이걸 왜냐면 이 잘난 분들이 다 막아주고 다 했어. 그렇죠? 그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고구려에서 다 막 이러면서 나는 어떻게 그나마 후진국이었지만 혜택을 본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올게요. 그래서 백제 수도의 변천과 관련 유적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와요. 지금 보면 몇 악 나오지 않으셨어요? 많지 않아요.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자원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백제의 유적들이 굉장히 많거든. 요거 보시면서 아 이러이러한 왕들이 있었구나 머릿속에 넣으세요. 신라와 발전. 성립은 지난해 여러 소국 중에 하나인 사로국에서 시작해서 박석김이 번갈아 가면서 이사금의 자리에 올라. 특히나 신라 같은 경우는 앞쪽에는요 다 뭐 거차 임하셨어.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 이런 분들은 왕이란 이름이 없어. 고구려에서 이 왕 하라고 하면 또 하고 막 이런 내정 간섭이 심했던 왕들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건 아직 세습 체계가 완전하지 않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의미야? 왕권이 미약한 거야. 그런데 내무랑 때 이제 서서히 막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내무랑 같은 경우는 막 왕권 강화를 하고자 했던 분이에요. 막 자주적인 움직임이 일어나. 그래서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막 피하려고 해. 그런 걸 딱 본 매 눈으로 보신 분이 누구예요? 근초공학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거 하자. 우리 정말 무서운 고구려하고 대적하려면 우리 힘을 모아야 돼. 사실은요. 내무랑하고 근초고항 때가 나제동맹의 1차예요. 1차 나제동맹이 내무랑과 근초고항이에요. 내무랑이 벌써 고구려의 간섭에 벗어나고 싶어하는 걸 보니까 근초고항이 그걸 놓칠 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호하자 이래요. 화호가 뭐야? 화해하고 잘 지내자. 조울호잖아요. 그래서 화해했어. 그래서 그 와중에 근초고항은 신라가 자기네들을 치지 않을 거잖아. 왜냐면 동맹을 이미 맺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와중에 근초고항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누구예요? 고국 원앙을 전사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나라가 어디를 공격했다면 그 옆에 나라가 봐줘서 그런 거야. 내가 저 나라를 공격하러 갈 적에 내가 없는 사이에 저것들이 진짜 와갖고 우리를 치면 어떡해. 그렇잖아. 근데 저 국가가 우리를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미략을 맺은 다음에 저 나라를 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근초고항이 평양성을 공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무랑 말기 때 사이가 또 안 좋아졌어. 그래서 또 고구려하고 화해가 시작되면서 백제하고 거리가 멀어진 거야. 근데 백제는 혼자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백제는 가야 외를 또 같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 보면 내무랑 때 4세기 후반에 낙동강 유역 진출했어요. 그리고 김씨 왕이 뭐예요? 고구려의 도움으로 김씨 왕이 세습 체계를 또 성립해. 요거 꼭 적어두세요. 고구려의 도움이에요. 그런데 신라에 침입한 왜구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무랑 말기 때 또 어떻게 돼? 고구려한테 또 손을 벌리는 거야. 노객을 자처하면서 제발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 왜군이. 근데 왜군만 쳐들어온 게 아니야. 실은 백제 수군들이 들어왔고요. 왜군들도 같이 쳐들어왔어요. 둘 다 격퇴시킨 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5만 명을 급파해서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에 침입한 왜구 격퇴에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한테 구원을 요청하고 이게 자꾸 문제 나와요. 이것이 가야하고도 관련이 있고 백제하고도 당연히 관련이 있고 신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해서 뭐 내무랑은 어떻게 뭐 창피하면 어때? 지금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노객을 자처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고구려가 내친 김에 신라도 내정 간섭이 더 심해지면서 가야까지 진출한 거예요. 가야가 진출하면서 모든 관계가 또 얽히기 시작해. 금강가야가 또 약화되고 그 다음에 백제도 또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그 금강가야가 약화되면서 어떻게 대가야가 또 나오게 돼. 그쵸? 백제하고도 사이 안 좋아. 막 여러 가지가 다 얽히고 설켜요. 여기 보면 이번에 왕호 계칭으로 나와요. 이사금 마립간이 나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호칭이 거차 이마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신라의 발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이사금은요, 뜻이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립간은 대수장이라는 뜻이에요. 대수장이란 거. 그러면 이미 마립간이라는 칭호에서 왕권 강화 얘기가 나와야 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마립간 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어떻게 돼? 내 왕이 세습 체계도 김씨 왕이 세습제도 성립해. 이거는 뭐야? 왕권 체제가 강화가 된 거야. 자주화의 움직임 있고 그러면서 어때? 왕호도 계칭하고 여러 가지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잘 해왔어. 그러다가
백제에서 쳐들어와. 왜군이 쳐들어오면서 어떻게 내무랑 말기 때는 고려의 간섭이 더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러이러한 보이지 않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써놓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마리간 때 아직까지 뇌물마리간이야. 왕이란 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눌지왕이 나와요. 눌지왕 때 아까 말한 나제동맹이 체결됐어요. 이분 때 보면 점점 저기 하는 거야. 보니까 나제동맹 왜 눌지왕 때 왜? 보니까 고구려가 너무 힘이 세지잖아. 광개토대왕 때 막 그냥 원군 요청했다고 그냥 다 간섭하고 장수왕 때는 더 난리치시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눌지왕 때 나제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튼 간에 나제동맹 맺어서 고구려의 간섭을 배제하고 싶은 거죠.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지증왕이 나와요. 지증왕, 버품왕 굉장히 중요해요. 지증왕 때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버품왕, 진흥왕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증왕 때 한번 보세요. 6세기 초 성장기로서 사로국에서 신라로 국호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마리간에서 왕으로 칭호가 바뀐 거야. 마리간은 대수장이었는데 이제 바뀐 거지. 신라라는 말 자체가 앞에 제가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왕의 덕업이 날로 새로워져서 사방을 다 통치 망라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중앙의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이 지방 세력을 장악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말이 사로국에서 신라로 바뀐 거는 지금 힘이 세졌어. 왕권이 강해졌어.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확립이 되기 시작했어. 이걸 말하는 거죠. 수도의 정비구역 정비했어. 행정구역 정비했고 지방의 주군 정비했어. 요거 꼭 체크. 이런 일들을 써놓고요. 이 일을 한 왕에 대한 왕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버풍왕 아니에요. 지증왕이에요. 그리고 경주의 동시전. 이거는 시장이죠. 그래서 신라시대 경주의 동시를 관장하던 관청을 설치했었어요. 그리고 이사부의 우상국. 이거 맨날 나죠. 지증왕 몇 년, 이사부, 우상국, 정복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요거 알려주시면 돼요. 울릉도에 제가 에피소드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울릉도에 굉장히 포악한 종족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돼? 복속을 시켜야 돼서 어떻게 해요? 이 이사부가 가서 어떤 장치들을 써요. 정말 나무로 만든 사자떼를 만들어서. 근데 정말 어리석어서 그게 정말인 줄 아는 거야. 아무튼 복속을 시켰어. 그리고 순장 금지했어. 이게 굉장히 큰 지증왕의 업적 중에 하나야. 순장 금지. 제가 얘기한 적 있죠. 고조선 때부터 삼국시대에도 삼국시대에 그림하는 유물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순장의 흔적이 있다. 순장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증왕 때 그 얘기가 나와요. 순장을 금지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는 그 삼국시대까지 순장을 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꼭 체크. 그 다음에 우경실시. 우경이 뭐야? 소로 경작하는 거야. 그럼 예전에 뭘로 해서?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확량이 좋지 않죠. 우경을 한다는 건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자꾸 나올 거예요. 실시한 거지 전국적으로 확대된 건 아니에요. 실시했다는 건 왜 우경이 좋냐면 소로 끌게 한다는 거요. 지금도 많이 쓰시잖아요. 무슨 기계 아니고는. 깊이 가를 수 있어요. 땅을. 깊이 간다는 건 더 많이 수확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경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증왕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버풍왕 중앙 집권 체제 완성하셨어요. 버풍왕이. 6세기 초 율령 반포 관등과 백간의 공복 제정 골품 제도 정비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골품 얘기 이제 제가 앞으로 할 거예요. 병부와 상대등 설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등. 병부와 상대등을 했던 건 상대등은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귀족이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상대등이란 건 대등은 귀족이야. 귀족대야. 그 중에 짱이 상대등인 거야. 그쵸? 상대등. 그쵸? 그리고 연호 사용했어. 그러면 보세요. 버풍왕 때는요. 연호를 건원이라고 독자적으로 사용했어요. 그쵸? 체크. 일단 체크하세요. 그리고 병부와 상대등 이거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야.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불교 공인. 그래서 불교 공인도요. 이때 제가 아까 얘기한 귀족들은 이미 토착신앙에 매료된 거야. 그걸로다가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켰는데 버풍왕은요. 이 불교를 들여와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은데 귀족들이 너무 반대래. 그랬기 때문에 그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이 반대를 물리치고자 왕한테 건의를 해요. 저를 사함으로써, 제거함으로써 만약에 제 목에서 흰 피가 나오거나 이러면 이것이 불교 받아들이는데 하늘의 뜻이라 아시고 저를 처리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이차돈이 나가서 아무튼 선발대가 돼서 희생양이 된 거죠. 그럼으로써 이분이 정말 막 이분의 목을 치니까 막 하늘이 벼락이 치고 막 하얀 피가 나고 해서 막 귀족들이 놀란 거야. 그러니까 그럼 또 나와. 다음 타자 누구 하고 싶니? 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불교가 공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희생이 없이는요, 귀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교 공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차돈의 순교가 계기가 돼요. 그리고 금강가야 정복하시고 울진 몽평 신라비 건립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령 시행의 자료란 뭐냐면 비가 이제 비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건데 비석은요 단순히 딱 돌에다가 뭘 새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관료 체계, 나라의 정책들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 누구누구 참가했나 뭐 여러 가지 순시하면서 왕이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 그 비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비 무슨 돌덩이 하나가 뭐가 중요해. 거기에 쓰여진 금성문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무엇이 쓰여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울진 봉평 신라비 건립하셨어요. 그거 일을 하신 게 법흥왕이에요. 법흥왕을 딱 얘기를 들으면요. 법흥왕 보면요. 좀 불교 냄새 나지 않아요? 불교 머릿속에 불교식 왕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흥왕이 나와요. 진흥왕은 6세기 말에 영토 확장하셨어요. 한강 하류, 낙동강 유역 정복하셨고 함경도까지 진출하셨어요. 그리고 3년 산성 탈취하셨죠. 옥천 진격하셨죠. 554년에 나제 동맹을 완전 결렬시켰어. 그런데 최종 파기는 554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553년에 나제 동맹 결력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당황성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화성을 통해서 중국과 중자 빠졌어요. 중국과 직접 교류를 시작하신 거죠. 한강 유역을 확보하면서요. 평야 지역을 차지하죠. 그러면요. 경제력이 확보돼요. 그리고 교통로가 확보되는 거예요. 중국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화랑도 공인할 나왔던 드라마가 그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였죠. 최근에도 그 화랑도에 대해서 얘기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화랑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세히 나왔던 게 그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대가야 정복했죠. 국사 편찬. 그러면 백제에서 국사 편찬하신 분은 누구예요? 거칠부예요. 백제는 고흥이었죠. 신라는 거칠부예요. 거칠부 이분도요. 가야분이에요. 근데 재상까지 되신 분이에요. 선덕여왕에도 잠깐 나오세요. 그리고 사원에 건립해서 황룡사, 흥륜사 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영토 확장 기념비라고 해서 단양 적성비 요거 문제 요새는 자주 안 나오는데 예전에 많이 나왔었어요. 단양 적성비 그다음에 진흥왕 순수비 그래서 단양 적성비도 있지만 진흥왕 순수비 같은 경우는 북한산 창녕비 그 다음에 황초령비 마은영비 황초령 마은영비는요 신라 할 적에 항상 나와요. 박물관 가면 신라를 설명할 적에 진흥왕 때 여기까지 진출했어 함경도까지 진출했어 할 적에 황초령비 마은영비 나와요. 그래서 국경의 최단을 표시하는 게 척경이라고 해요. 척경비예요. 그래서 척경과 순행하는 거 내가 왕이 가서 여기다 딱 찍었어. 여기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매번 문제 나오는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이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 있는지 기억하세요. 북한산에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단지 비석이 아니야. 비석 별 의미 없어요. 그 돌덩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거기 새겨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다시 제가 인강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간에 B까지 나왔어. 제가 빨리빨리 했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했어요. 진흥화까지 나왔어요. 여기 나온 내용들이요. 이분들을 설명 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수업 들으시고요. 꼭 외우세요. 이런 내용들 제가 그러니까 책에 적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적어 놓으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뭐 며칠 있다가 또 찍을 건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왕 때 어떤 왕들이 중요한 일을 했고, 어느 세기 때는 어느 나라가 제패를 했어, 어느 시기 때는 어느 나라, 이걸 대해서 다시 요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쵸? 수고 많으셨어요.